시골 마을 교사인 이시카와 미호 그녀가 떠난 교실엔 누구도 앉지 않았다. 아이들은 미호 선생님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쉬는 시간마다 웅성이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퇴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조용하지 않았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대화들,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흘긴 마주치는 눈빛들.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고 이제는 모두가 말을 아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들어온 종이 한 장. 익명의 전단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시카와 미호는 이 마을을 떠나라. 그 문장은 마치 판결문처럼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손끝으로 윤동주의 시 한 구절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일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단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터넷은 뜨겁고 방송은 날카로웠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의 교사가 아닌 논란의 인물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외로웠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이 모든 폭풍의 시작엔 오직 한 권의 시집과 한 줄 한 줄 필사한 한글의 힘이 있었다. 한글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일본인 교사 한글 사랑, 그래서 강제 퇴직하게 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편의 영상이지만 그 속엔 오래 남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카와 미호는 규슈 남부의 외진 마을에서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가논, 오래된 골목길,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웃들. 그녀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다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진 만큼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낯선 것을 경계하며 변화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국어교사로서의 삶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전을 읽히고 작문을 지도하며 아이들에게 언어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남몰래 책상 앞에 앉아 한 권의 시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집은 바로 한글로 된 한국 시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도쿄에 사는 이모가 보내준 소포 안에 들어있던 한글 시집. 낯선 글자들이었지만 어딘가 정돈된 구조가 마음을 끌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글로 이어지는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어보며 그녀는 글자가 소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발음을 따라하고 온라인으로 문법 강의를 듣고 하루 한 줄씩 한글시를 필사하며 익혀 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해와 사제의 여정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집안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엔 할아버지의 군복과 함께 조선 파병기라는 제목이 적힌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군복무를 했던 할아버지의 기록. 그녀는 그 노트를 펼치고 밤새 울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족 안에서 공유되지 않았던 진실. 그날 이후 그녀는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일은 그녀에게 사제이자 화해였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역사를 직시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꾸준히 한글을 익혀갔습니다. 수업 중 그녀는 한국 시인의 시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문장의 구조와 감정을 비교했습니다. 아이들은 흥미로워했고 새로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학교 도서관에 한글 시집을 비치해달라고 요청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수적인 학부모 몇 명이 반발했고 지역 커뮤니티에는 한국어 수업을 하는 교사라는 글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교육청에 불려가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한국 문학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표현 방식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중립을 지켜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지역 보수 언론에서 그녀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렸고 극우 유튜브 채널은 그녀의 수업 사진과 학교 위치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매국노, 위험한 교사라는 협박 편지가 도착했고 학교 측은 그녀에게 잠시 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해임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퇴출이었습니다. 교단을 내려오는 날 그녀는 교무실 책상 위에 한글 필사노트를 조용히 남겨두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SNS를 통해 한국으로 전해졌고 한국 외교부 산하국제교류재단의 초청을 받아 서울에서 열린 한글 교육 포럼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녀는 일본 교사로서의 경험과 한글을 배우며 느낀 감정, 그리고 겪은 갈등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재단 측은 그녀에게 정식 활동가 제안을 건넸습니다. 이후 그녀는 일본 전역을 돌며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강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역 중소도시부터 도쿄 교회의 고등학교까지 그녀는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로 성장해 갔습니다. 강연을 마친 어느 날 한 제자로부터 받은 손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글자를 넘어서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시카와 미오가 교단에서 내려온 이후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묘한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학교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복도 곳곳에 번지는 속삭임과 싸늘한 시선들은 그녀의 부재가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학생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채며 조용히 교실에 들어왔고 미호의 빈자리 앞에 놓인 교탁 위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머물며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조금만 밖에 나가도 슈퍼나 우체국 앞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그녀를 피하거나 조심스럽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우편함 안에 익명의 협박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누군가 담장벽에 붉은 글씨로 배신자라고 써놓고 도망갔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그녀는 밤마다 한글 필사노트를 꺼내 조용히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녀가 윤동주의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은 이제 매일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수업, 도서관에 비치하려 했던 한국 시집.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돌아온 건 해고와 배척,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화를 만드는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그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몇몇 졸업생들이 SNS에 미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글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단지 한글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지역교사 커뮤니티와 교육 전문 블로그를 넘어 전국 뉴스 플랫폼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사안을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침해라는 시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점차 여론은 그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교수가 트위터에 이시카와 미호 선생님은 진심으로 두 나라를 잇고자 했던 교육자라는 글을 남기면서 한국 내에서도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뜻밖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국제교류재단에서 한글과 문화교류 관련 포럼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자신이 한국에서 초청을 받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반복해 읽고 재단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그 초청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과 교육자들이 모인 대형 포럼에서 첫 연단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풀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선 파병 기록을 읽고 느낀 죄책감, 한글을 배우며 느낀 진심, 그리고 교사로서 느낀 무력감과 고통. 그리고 끝까지 아이들에게만큼은 진심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녀의 발표가 끝났을 때 장내는 긴 침묵에 잠겼고 이내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은 포럼 참석자들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SNS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럼 이후 재단은 그녀에게 일본 내 한글 문화 확산 및 교류 활동가로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그녀는 더 이상 교실에 갇힌 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두 나라 사이를 잇는 문화의 다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각지를 돌며 한글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연을 열었고 그녀의 강연은 특히 젊은 세대와 학부모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연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한글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자는 단지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 방송국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방영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자녀와 함께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 당신 같은 교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편지들을 읽으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강연을 마치고 나온 그녀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한국을 무작정 싫어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서 그게 얼마나 편협한 감정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시카와 미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시카와 미호의 한국 포럼 발표가 끝난 후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청중들은 영상으로 퍼진 그녀의 발표를 반복해서 시청하며 한 단어 한 문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포럼 당시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사회 전체가 피하고 싶었던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한 과정이었고 그 대가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온 한 사람의 용기였다. 그녀는 단호하거나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자신이 왜 한글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왜 학생들에게 한국시를 소개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교육자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싶었고 그 사죄의 출발은 바로 한글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윤동주의 시 한 줄을 소개하며 그녀는 말했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내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민족의 상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용서가 아닌 이해를 기다리는 마음. 그녀는 그 감정이 너무도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졌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포럼 직후 한국 교육계와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고 이윽고 일본으로 역수입되듯 전달되었다.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일본 내 진보적인 언론과 일부 교육자, 젊은 세대 유튜버와 사회운동가들은 이시카와 미호를 진정한 교육자로 소개했다. 그녀의 영상은 번역되어 일본어 자막이 붙은 채로 유튜브와 니코니코 동화,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특히 아이들을 위해 진심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해시태그는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20만 건 이상의 공유를 기록했다. 다수의 댓글에는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가 달렸다. 나는 이시카와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학생을 생각하는 교사를 본 적이 없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보수 진영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은 그녀의 발표를 감정파리로 폄하하며 조롱했고 특정 정치인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판하며 이런 교사가 교육 현장에 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단체에서는 그녀가 진행하던 강연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걸고 행사 주최 측에 경고장을 보내는 등 노골적인 방해를 시도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미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고 방송 출연도 고사했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단 한 가지였다. 작은 강연장을 찾고 마을 도서관에서 조용히 시를 읽고 청소년 모임에서 말없이 자신의 노트를 꺼내 보여주는 것. 그녀는 말보다 더 많은 진심이 전달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필사한 시집의 한 구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강연 후 1시간 넘게 이어진 질문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학생들의 물음에 답했다. 누군가는 물었다.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속한 나라의 역사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언젠가 다른 나라 사람과 마주할 때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한마디는 강연장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니가타, 삿포로를 오가며 수십 차례의 강연을 이어갔다. 각 강연마다 참석자 수는 조금씩 늘어났고 그 중에는 언론인도, 학생도, 학부모도, 현직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다. 수업 시간에 윤동주의 시를 읽는 교사들이 생겨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이제 한글이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본의 교육계 내부에서도 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고 일부 교육청은 미호의 강연을 교사 연수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그 변화를 지켜보며 미호는 조용히 웃었다. 자신이 처음 마주했던 조선 파병기의 무게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의 위안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다시 돌아오는 반향을 일으켰다. 미디어는 그녀의 활동을 따라 취재했고 한글로 화해를 전하는 일본인 교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방송이 끝난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수천 건의 댓글에는 감동과 지지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그녀에게 편지를 써보냈고 어떤 학생은 삐뚤빼뚤한 한글로 이렇게 적었다. 선생님, 당신은 일본 사람이지만 제게 한국 사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지금 이시카와 미호는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강하고 조용하고 진실된 목소리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글은 이제 그녀에게 단지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통하는 길이자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언어이며 이해와 공감, 사죄와 화해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그녀는 오늘도 노트를 들고 다음 강연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조용히 말할 것이다. 이 글자를 처음 배울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글자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멀리 울린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시카와 미호는 어느덧 자신의 이름이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엔 단지 한 권의 한국 시집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한일 양국을 오가며 진심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필사 노트를 꺼내 윤동주의 시를 한 줄씩 써내려갔고 거기서 시작된 문장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과 묵직한 감동을 느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일본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 글자 하나하나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글을 통해 역사와 사랑과 화해를 배웠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주최하는 강연과 워크숍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 자리를 넘어 교육과 공감, 변화의 씨앗이 자라는 공간이 되었다. 강연장을 찾은 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서 울고 웃고 스스로의 과거와 감정을 돌아보았다. 때론 일본의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찾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끝나고 나서는 한마디 말 없이 그녀에게 깊이 인사했다. 그녀는 그 인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난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겪은 이야기와 변화만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갔다. 이후 일본 내 여러 교육기관과 문화재단에서 그녀를 문화통합 강사, 교육, 외교 전문가로 위촉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정은 점점 바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가장 작은 곳을 먼저 찾았다. 대도시보다 지방, 큰 무대보다 작은 도서관, 유명 언론보다 학급 단위 교실을 택했다. 그녀는 말했다. 변화는 늘 작은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런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었고 이제 그녀의 강연에는 연령,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놀라운 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들도 그녀의 강연을 들으러 일본까지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2025년 봄 그녀는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 포럼의 패널로 공식 초청받았다. 이제 그녀는 단지 일본과 한국을 잇는 교육자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문자와 이해를 통해 화해를 이룬 인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포럼 무대에서 그녀는 처음과 같은 떨림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간의 여정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문자는 단지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이고 때론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열쇠를 찾기 위해 한글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 제가 외면했던 과거와 마주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은 침묵했고 곧이어 한 사람씩 기립해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3분 이상 이어졌고 그녀는 연단 위에서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다. 각국의 교육자들이 그녀에게 교육 자료를 요청했고 그녀가 강연에서 소개한 한글시 필사본은 다문화 교육용 콘텐츠로 번역되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한글을 통한 인문교육 사례 연구라는 이름의 공식 연구 프로젝트도 출범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단지 글자 몇 개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은 결국 진심에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